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남은 내용들을 다 볼 텐데, 자, 먼저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범죄를 막는다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윤리 원칙. 앞선 주제에서도 제가 그 윤리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타버스 공간이 이게 지금 이 윤리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있잖아요. 미국 쪽의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의 기준에서 보면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돼가지고 저의 눈으로 보면은 이 가상 공간하고 현실 공간이 구별이 돼요. 구별이 돼. 구별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구별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린 세대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 내 아바타를 설정해서 게임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놀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다른 그 소식에서 보면은 어떤 어플을 제일 많이 깔았냐, 그걸 보면 10대 같은 요 이제 세대는 보면 메타버스 관련된 거 많이 깔고 그런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서 생활이 이제 메타버스에도 나의 인격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있는 아바타가 나라고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 아바타가 폭력을 당하거나 뭐 성적인 희롱을 당하거나 했을 때 이것이 나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아바타에 대해서 나라고 느끼는 경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이 나한테 상처로 되게 크게 다가올 거냐? 별로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가상과 현실의 세계가 접목된 이런 시대로 접어들면 이제 개인들이 아바타도 나의 인격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 범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윤리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윤리 원칙을 발표했다는 부분이에요. 예, 가상 자아가 현실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서 메타버스 참여자 이해관계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자율 기반의 원칙을 이제 수립을 했다. 근데 이제 일단 기본은 자율에 기반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기는 한데 필요하다면 나중에는 또 이제 법적 구속력이 생길지도 모르죠. 일단은 자율적인 어떤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니까 이제 그 방향으로 한번 우리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 경성규범, 연성규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경성규범이 될 수 있고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연성규범일 수 있는 건데요. 연성규범의 차원으로 일단은 만들어냈다. 자,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참여자는 이해관계자가 메타버스 안에서 온전한 자,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3대 가치를 실현하고자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게 호혜성이라고 그랬죠. 사생활의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포용성, 책임성, 이런 이제 8대의 실천 원칙을 또 마련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 삼아서 또 봐두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주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이제 스포츠 엔터 쪽으로 건너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엔터 쪽에서는요, 청룡 영화상을 휩쓴 헤어질 결심, 최우수 작품상 등 6관왕이 됐다. 헤어질 결심을 저도 이제 혼자 극장에 가서 좀 봤었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예, 저도 재밌게 보고, 그리고 이제 박찬욱 감독 영화가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워낙 이제 적나라한 장면들을 많이 좀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잖아요. 미장센이 돋보인다 뭐 이런 평가도 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다 떠나서 이번 작품에서는 되게 잔혹한 장면 같은 것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도 요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반전도 굉장히 강력하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작품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종 상들을 휩쓸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청룡영화상, 청룡영화상, 뭐 감독상도 받으셨잖아요. 그랬는데 저 칸 영화제인가요? 예, 받으셨는데 이 청룡영화상 대종상 같은 거에서도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청룡영화상은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상으로 1963년부터 조선일보가 한국 영화의 진흥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서 개최하는 시상식인데요. 그런데 이제 총 13개 부문 후보에 올라 최다 노미네이트 기록을 세웠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작품상 받았고, 감독상 받았고, 나무주연상 받았고, 여우주연상 받았고, 각본상 받았고, 음악상 받았고, 요렇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뭐 다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여우주연상까지. 남녀주연상도 다 받았고, 각본상도 다 받았고요. 음악상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렇게 됐고요. 이 영화제에서 헌트라는 영화는 신인 감독상, 편집상, 촬영 조명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됐는데 신인 감독상. 오히려 이 영화가 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막 사람 죽이는 신도 많고 뭐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총 쏘고 이런 신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정재라는 이 분이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이 영화 감독으로서도 와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헌트야말로 진짜 반전의 반전 이런 것들이 또 있었던 것 같고 역사적인 맥락을 좀 알고 좀 사전 지식이 있으면은 따라가기가 좀 쉽고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전두환 정부 때 그때의 흐름을 잘 모르고 보면은 이게 상황 전개가 워낙 빨라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잘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박진감 있게 그려졌던 작품으로 이제 기억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 헤어질 결심과 헌트가 상을 막 다 휩쓸었습니다. 이렇게 휩쓸었고 헤어질 결심은 12월 9일 열린 제58회 대종상 영화제에서도 작품상, 나무주연상, 각본상 등 이제 3관왕을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뭐 이제 박찬욱 감독은 봉준호 감독과 더불어서 뭐 이제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양대 산맥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감독인데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물 용어 쪽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자, 고블린 모드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옥스포드 사전이 2022년 올해 단어로 선정한 용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게 고블린이라고 하는 게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로 주로 덩치가 작고 사악하거나 탐욕스러운 요괴로 그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블린 모드라고 하는 게 뭐냐?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당당하면서 제멋대로 그런데 그러면서도 되게 뭐 생활을 되게 잘 해낸다라기보다는 게으르고 탐욕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모습을 고블린이냐 고블린 모드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고블린 모드냐 이런 용례 가능하겠네요. 사람이 막 엇나가고 이상한 행동하고 자꾸 빌런처럼 굴고 그러면서도 모범적이지도 않아 하는 걸 보고 행동을 보면 그냥 괜히 반항하는 것 같고 막 이상해. 그럼 야 고블린이야? 고블린 모드냐?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용례가 아닐까 싶네요. 그죠? 자, 그리고요. 이제 5포5라는 게 나왔습니다. 온라인 포 오프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축적한 기술이나 데이터, 서비스를 상품 조달, 큐레이션 등에 적용해서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런 거네요. 그래서 온라인에 기반해서 얻은 정보나 기술력을 가지고 오프라인에까지 접목한다.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 2023년 호에 보면 김난도 교수, 서울대 소비자과 교수 김난도 교수 이분 그 팀에서 만들어내는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사서 볼 가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를 전망해 보는데 굉장히 좀 유용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은요. 공간력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됐더라고요. 공간력. 흥미롭게 봤는데 그 공간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오프라인 공간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오프라인이 죽지 않더라. 오프라인도 매력적인 공간은 살아남더라 이런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규제, 우리 선셋 로우에 연계해서 우리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논의 중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은 지금 벌써 한 10년가량 의무 휴일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같은 데를 좀 도와주고 소상인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결과가 나타났느냐라고 보면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 공간력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재래시장 중에서도 공간력이 매력적인 곳으로 탈바꿈한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주에 가면은 남부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보면 1층에는 이 먹거리들, 다양한 먹거리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가면은 청년들이 창업해서 운영하는 숍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데들 가면 볼거리가 있고요. 뭔가 경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은 찾아가지 않나요? 찾아가잖아요. 속초에도 가보면은 그 속초 시장에, 시내에 있는 그 시장에 가보면은 또 다양한 먹거리, 거기는 또 이제 닭강정 가게가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다 닭강정 팔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장 같은데 매력이 있으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단양에 가봐도 단양에도 그 풍물시장 같은 데가 자리를 잡고 있고, 정선 같은 데도 장이 아닌 날에도 정선 읍내에 그 이제 시장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데들이 뭐냐면은요, 그 지역에서 꼭 가보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를 잡은 모습들이에요. 뭔가 거기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라든가, 그런 데로는 광장시장 같은 데도 빼놓을 수 없죠. 서울 시내에 있는 광장시장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한참 진행될 때에도 사람이 많아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스토리텔링이 있고 가보고 싶은 공간이어야 되고, 뭔가 새로움이 있고, 뭔가 좀 내가 경험을 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오프라인 공간이 무조건 죽어나갈 것이냐가 아니다. 오프라인 공간도 매력적인 공간에 살아남는다,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일부러요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홍대 막 띄워놓고, 이태원 띄워놨다가 그 다음에 홍대 떴다가 그 다음에 어디 합정동 떴다가 성수동 떴다가 망원동도 뜨고, 이런 식으로 막 점점점 동네 이동해 다니면서 특히 젊은 아이디어가 폴짝폴짝 이렇게 신선한 젊은 세대들이 자꾸 이제 작지만은 가게세가 싼 곳에 그런 좀 이렇게 세련된 가게들을 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SNS 시대라서 장소가 좀 외졌더라도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맘먹고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본다면 이게 이제 5포5가 왜 가능한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5투5가 있었는데 앱으로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하고 택시를 호출하는 형태로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5투5였다면, 5포5는 온라인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기술이나 노하우가 오프라인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은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대요. 한국거래소에는 코스피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하고, 그 다음에 선물이 거래되는 공식 거래 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 이 KRX에서 이제 이 거래를 하는데, 코스닥 시장 내 재무실적과 시장평가,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스라는 걸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지수를 이제 51개 기업만 추려서 요 지수를 신설한다는 건데, 코스닥 거래가 조금 활성화가 좀 덜 돼 있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근 1년간 하루 평균 시가총액 5천억 원을 넘으면서 매출 3천억 원 또는 영업이익 300억 이상 등 재무실적 요건을 채우고, 또 한국 ESG 기준원의 기업 지배구조 평가 등급 B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이 지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ESG도 평가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ESG를 빼고 이제 기업을 논하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이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에 모택동, 마오쩌둥에서부터 시작해서 등소평, 덩샤오핑,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쩌민 주석, 강택민인 거죠, 이름이. 장쩌민 주석이 있었고, 후진타오,
후진타오 주석이 또 있었고 시진핑 주석까지 이렇게 좀 이어져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장점인 주석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망했네요. 사망했는데 연세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덩샤오핑의 어떤 그 정책 방향, 흑묘 백묘를 내세웠던 덩샤오핑, 그러니까 고양이가 희든 검든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가지고 인민의 배고픔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어찌됐거나 인민이 배부르게 하는 게 목표 아니냐, 이런 걸 내세워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했던 게 덩샤오핑이었고요. 덩샤오핑에게 발탁된 장점이니 이걸 이어가지고요 보면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과 도광양회라고 해가지고 빛을 숨긴 채 실력을 키운다 이렇게 했죠. 이 노선을 충실히 계승하면서 미국 등 서방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 중국의 비약적 경제 성장을 했다. 우리가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게 있어서 2등 국가가 되면 1등 국가가 반드시 찍어 누르게 돼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직면했는데 그 전까지 중국이 조용히 지금 빛을 숨긴 채 실력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야금야금 이렇게 쫓아 올라온 거죠. 이렇게 하는데 기여했던 지도자, 중국의 지도자로 강택민, 장쩌민 전 주석을 꼽기도 합니다. 역사적 인물로 이제 하나 또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데 주력했던 기존 방법론에서 벗어나서 데이터를요, 이거를요, 이제 우리가 섬유를 짜듯이, 요거를 갖다가요, 촘촘하게 잘 정리해 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요.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의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통합시켜서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아키텍처 전략으로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런 단어도 좀 봐보시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그러면요, 이 거대한 정보가 마구잡이로 흘러다니는 거, 불규칙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데이터 패브릭, 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잘 모아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비기한이라는 용어도 보시는데요.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할 경우에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최종 기간이 언제까지냐. 유통기한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거를 판매해도 되는 기간이고요. 판매 기간이 끝났다고 무조건 썩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런 거 가지고 있다가 냉장 보관하다가 뭐 소비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해 주자,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이제 2023년 1월부터 바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4년간 200개 유형에 대한 권장 소비 기한을 설정해서 공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내용들까지 해서 이제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무리를 지어 봤습니다. 제가 2023년도 돼서 다시 이제 요 강좌를 맡고 이제 처음 강의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좀 흡족하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요, 이런 시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알아야 될 정보들, 지식들을 추출해 내는 거예요. 그 작업을 잘 해내셔야 됩니다. 매달 이런 작업 여러분들이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옆에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에듀윌 합격 패스.